시안화수소나 시안화칼륨 같은 유명한 독극물을 로켓 연료인 햅틸과 나란히 비교하면 독성의 강도라는 점에서는 앞에 두 물질이 훨씬 더 강력하다고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급성 독성의 몇몇 지표, 특히 경구섭취시나 시안화수소에 의한 급속한 중독이라는 관점에서 비교하면 시안화물이 더 위험해 보이죠. 하지만 햅틸의 위험성은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쉽게 휘발되고 피부를 통해서도 체내에 침투하며 신경계와 간, 호흡기에 손상을 주고 장기적인 노출 시에는 발암 위험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험 요소의 수라는 점에서 보면 햅틸은 다른 독극물들에 결코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욱 중요한 점은 시안화물의 위험성은 수많은 추리소설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지만 햅틸은 높은 독성을 지니고 로켓 기술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일반에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함께 햅틸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살펴볼게요. 왜 햅틸인가? 우선 가장 먼저 햅틸이란 비대칭 디메틸하이드라진의 비공식 명칭이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순수한 상태에서는 무색 액체이며 공기 중에서는 누렇게 변색될 수 있고 썩은 생선 같은 불쾌한 냄새를 풍기죠. 물론 소련 시절에 슈프로트, 즉 기름에 절인 훈제 스프레 통조림을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이 냄새에서 그리운 소련 시대를 떠올리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다만 그런 추억에 잠겨 있을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고 길어야 몇 분 정도에 불과할 거예요. 왜냐하면 햅틸은 극도로 독성이 강하면서도 휘발성이 높은 액체이기 때문에 흡입되거나 체내에 침투할 경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렇게까지 독성이 강한 물질이 수십 년 동안 우주 군사 기술 분야에서 로켓 연료로 사용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얼핏 보면 모순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햅틸이 로켓 연료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소련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최초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케로신과 액체산소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추진체에는 몇 가지 심각한 단점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액체산소는 매우 빠르게 증발하기 때문에 연료를 주입한 로켓을 발사 위치에 장시간 대기시킬 수 없었고 계속해서 새로운 연료를 보충해야 했습니다. 평시 용도라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군사용에서는 발사 준비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매우 불편했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군용 로켓을 위해 햅틸을 기반으로 한 이른바 자기점화형 연료 혼합물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독성 문제만 제외하고 본다면 햅틸은 군용 로켓의 거의 이상적인 연료였죠. 첫째로 질산과 접촉하면 순간적으로 발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성 덕분에 설계자들은 매우 복잡한 점화 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고 엔진의 신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었죠. 둘째로 햅틸을 주입한 로켓은 장기간 완전한 전투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산소나 수소와 달리 햅틸은 극저온 냉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온에서는 끓지 않으며 끓는 점은 63도, 어는 점은 영하 57도입니다. 넓은 온도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사막의 혹서에도 북극권의 혹한에도 똑같이 견딜 수 있죠. 군 입장에서 햅틸을 주입한 채 즉시 발사 가능한 상태를 항상 유지할 수 있는 로켓은 작전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1960년대 소련에서는 이 연료가 기존의 대표 조합이었던 케로신과 액체산소를 완전히 대체하게 되었죠. 위험한 연료. 몇 가지 특성만 없었다면 햅틸은 분명 화학무기로 악명을 떨쳤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 측면에서 극도로 위험한 물질인 것인데요. 우선 첫째로 햅틸은 흡입할 경우 치명적인 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경계와 간, 소화기관을 비롯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여러 기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가하죠. 더 나아가 생식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선천적 이상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점은 햅틸이 피부를 통해 체내로 침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 부분에서 다른 많은 알려진 독극물들과는 확실히 구별됩니다.
또한 햅틸이 환경으로 유출되었을 때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보다 더 이상적일 수 없는 화학무기처럼 보일지도 모르죠. 물론 같은 인간을 말살한다는 비인도적인 계획을 두고 이상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죠. 그럼에도 햅틸이 정식 화학무기로 사용된 적은 없으며 앞으로도 사용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야외 환경에서는 불안정하며 햇빛 아래에서 빠르게 분해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게다가 햅틸 자체를 전장까지 운반하는 일도 매우 어려우며 적군뿐 아니라 아군에게까지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햅틸을 통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상 불가능한지는 수많은 사고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햅틸 유출 사고. 대량의 햅틸이 유출된 가장 유명한 사고들은 로켓 추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 가운데 상당수는 소련, 그리고 이후 러시아의 프로톤 로켓에서 발생했죠. 러시아에서는 프로톤을 세계에서 가장 신뢰성이 높은 로켓 시스템 가운데 하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실패는 어느 나라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다만 프로톤 사고에서 가장 위험한 점은 폭발이나 파편 낙하 자체가 아니라 연료로 사용되는 햅틸의 극도로 높은 독성에 있습니다. 프로톤은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발사되며 오랜 운용기간 동안 최소 10건 이상의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상 상황만이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로켓의 단이 지상으로 떨어지는 일 자체가 그 운용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절차이기 때문이죠. 이런 종류의 로켓은 발사 과정에서 기체의 일부가 지상으로 낙하하게 됩니다. 그럼 대체 다른 방법이 있냐라고 러시아인들은 일론 머스크의 답변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되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의 탱크 안에는 사용되지 않은 햅틸이 상당량 남아있는 경우가 있으며 그 양은 수백 킬로그램에서 수톤에 달하기도 하죠. 충돌과 함께 이 위험한 연료는 유출되고 증발하며 지면 속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련의 광대한 국토 덕분에 햅틸을 실은 로켓 잔해가 사람 머리 위나 대규모 거주지 근처에 떨어질 가능성은 최소한으로 억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햅틸을 남긴 로켓이 카자흐스탄이나 알타이에 비교적 인구가 있는 지역에 추락하는 사고는 여러 차례 발생했죠. 이처럼 강력한 독극물과의 예기치 못한 접촉은 상황에 따라 가축 폐사, 인체 중독, 수질 오염을 초래해왔습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햅틸이 유출된 지역이 오랜 세월 동안 오염된 채 남아 거주에 부적합한 상태가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위험한 파편 낙하 지점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오염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과거의 오염으로 인해 주변 지역에서 암 발병률이 증가하는 사례들이 나타났죠. 낙하 지점 자체는 말할 것도 없으며 수십 년 동안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특히 유명한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볼게요. 로켓 프로톤 M 사고, 2013년. 현대 우주개발 역사상 가장 잘 알려진 인재 가운데 하나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사고는 2013년 7월 2일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로켓은 글로나스 위성 3기를 궤도에 투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발사는 처음부터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죠. 엔진 점화 후 불과 몇 초 만에 기체는 수직 자세를 벗어나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스로 이륙에는 성공했지만 완전히 제어를 잃은 로켓은 발사 약 30초 뒤 발사대에서 1에서 2.5km 떨어진 지점에 추락했습니다. 지면과 충돌한 순간 거대한 폭발이 발생했죠.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인적 실수였으며 각속도 센서가 반대로 장착되어 제어 시스템이 잘못된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로켓이 우주기지 시설 쪽으로 향하지 않았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폭발의 결과는 엄청난 수준이었습니다. 로켓 탱크 안에는 햅틸을 포함한 약 600톤의 연료가 실려 있었기 때문이죠.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연료는 폭발했고 다른 일부는 비행 중 연소되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상당량은 지상으로 유출되었죠. 사고 직후 수분에서 수시간 동안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것은 폭발로 인해 발생한 유독가스와 햅틸 연소 생성물로 이루어진 맹독성 구름이었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모든 창문과 문을 닫은 채 가축을 방목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즉시 봉쇄되었죠. 로켓 충돌로 인해 최대 직경 200m에 달하는 크레이터가 형성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방호벽이라 해도 설령 콘크리트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주변 토양 오염과 지하수 오염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햅틸은 물에 거의 완전히 용해되기 때문에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프로톤 폭발은 위험한 발암성 화합물이 지속적으로 퍼져나가는 오염원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다른 로켓들과 달리 햅틸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프로톤 로켓의 발사 제한 문제를 두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프로톤 M 사고 2014년. 안타깝게도 러시아 우주당국은 2013년 사고에서 충분한 교훈을 얻지 못했고 카자흐스탄의 요청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참사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2014년 5월 16일 같은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다시 한번 프로톤 M이 사고를 일으켰죠. 이번에 이 로켓은 통신위성 익스프레스 AM4R을 우주로 발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발사 9분 후 3단 엔진이 고장나면서 로켓은 제어를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스템 자체가 자폭 절차를 작동시켰고 폭발과 함께 로켓은 산산조각 나버렸죠. 잔해는 중국 영토 내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파편들 안에 얼마나 많은 햅틸이 남아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햅틸이 포함된 그 파편들이 지금도 사막이나 산속 어딘가에 방치된 채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듯 환경에 악영향을 계속 끼치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죠. 일본 위성을 탑재한 프로톤 M 발사 실패. 애초에 군사 및 우주기술과 관련된 사고가 모두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례의 기밀화는 어느 나라에서나 이루어지지만 특히 소련과 현대 러시아는 그 분야에 매우 능숙했죠. 보통 사고가 공개되는 것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이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07년 9월 6일의 사건인데요. 이날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는 일본의 통신위성 JCSat-11을 탑재한 프로톤 M이 발사되었습니다. 로스코스모스의 발표에 따르면 발사 후 135초 만에 2단 엔진이 정지했습니다. 로켓 파편은 카자흐스탄 동부 지역에 추락했죠. 잔해 안에 얼마나 많은 햅틸이 남아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로켓에는 햅틸과 아밀 혼합 연료가 649톤 적재되어 있었죠. 1단 연료는 이미 모두 소모된 상태였지만 추락 시점에는 2단과 3단에 약 219톤의 독성 연료가 남아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공중에서 연소되었지만 나머지는 확실하게 지상으로 떨어졌습니다. 낙하 지점에서는 초원 화재가 발생했지만 가장 가까운 대도시인 카라간다주 제즈카즈간까지는 40km 이상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햅틸과 아밀의 증발로 인해 발생한 유독성 구름이 어느 방향으로 퍼져나갔는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기밀로 남아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왜 문명권 국가들 사이에서 햅틸을 연료로 사용하는 일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났는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물론 러시아와 중국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